가수 고 김광석 씨의 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팬들이 그리워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김광석 씨에게 외동딸이 있었다는 거 혹시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그런데 이 외동딸에 관한 충격적인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팬분들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고 김광석 씨 아주 유명한 가수였는데 96년 돌연 자살을 지금 하게 됐는데 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사실 논란이 사실 많은 상황이고 또 한 영화라든지 거기서 논란 의문을 좀 제기한 상황에서 원래 딸이 있었습니다. 김광석 씨의 딸이 있었는데 그 딸한테 저작권에 이런 것들이 다 가는 걸로 지금 알고 있었는데 네. 그 딸이 지금 이미 10년 전 2007년에 이미 사망했다고 지금 그 사실 밝혀졌고요. 10년 전에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 김광석 씨의 그 부인 입장에서는 네. 미국에 지금 체류하고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고 가족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걸 알고 있었는데 네. 알고 보니까 10년 전에 이미 사망했다고 뒤늦게 그 사실이 확인돼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교수님 어떻게 10년 동안 사망했다는 이 소식을 가족들이 까마득히 모르고 이렇게 충격적인 비보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된 얘기일까요? 제가 궁금한 것도 그런 겁니다. 네. 사실은 딸의 사망 소식이 알려져서 안 될 이유가 있거나 알려지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되거나 이런 이유들이 있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네.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 더 제가 궁금한 것은 네. 경찰에서도 부검도 했고 사건도 네. 사망 병사로 처리가 됐고 네. 또 법원에서 재판도 있었고 한데 이런 공식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치면서도 네. 딸의 사망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은 저도 아직까지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네. 또 사망 이후에도 왜냐하면 재판 과정에서 지적재산권 관련 재판에서 판결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사실 망자에게는 재산권이 주어질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재판도 있었고 하는 것을 보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지 않나 하는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홍순빈 아나운서. 네. 무려 10년 전인 2007년에 고 김광석 씨의 딸 김서연 양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서연 양이 숨진 것으로 지금 뒤늦게 알려졌는데 아니 그렇다면 이 숨진 게 10년 만에 알려진 것은 대체 어떤 배경, 누가 신고를 한 겁니까? 어떻게 해서 10년 만에 사망 소식이 알려진 겁니까? 그러니까 지난 2007년 12월 23일 새벽 5시경이었습니다. 네. 이때 경기도 용인의 자택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이 고 김광석 씨의 아내인 이 딸의 엄마 서혜순 씨가 발견을 하고 119에 신고를 한 건데요. 당시에 병원으로 급하게 후송이 됐지만 네. 오전 6시경 1시간 만에 사망 선고를 받습니다. 이렇게 2007년 12월 23일에 숨졌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드러나게 됐는가?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한 겁니다. 실종 신고를 한 과정에서 드러나게 됐는데 그럼 가족들도 10년 동안 김서연 양이 어디에 있는가를 모른 채 지내왔다 이런 얘기인데 고 김광석 씨의 가족이 지난 20일입니다. 관할서 경기도 용인 동부경찰서인데요. 조카의 사망은 상상도 못했다.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김광석에 이어 그 딸의 죽음도 그런데 석연치 않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박지훈 변호사님, 네. 김광석 씨의 딸과 관련된 정보 공개를 공식 요청했다는데 이게 왜 그런 겁니까? 그렇죠. 이 부분이 이제 문제입니다. 사실은 확인하는 과정은 실종 신고를 하고 실종을 하려 보니까 알고 보니까 사망 사실을 지금 확인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 수사를 했을 거고 아니면 변사 지휘를 했을 거고 그 과정에 기록 같은 것도 있을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가족들이 요청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다만 네. 경찰에서 그 판단할 거예요. 이거를 공개를 할 수 있는지 공개할 수 없는지 판단할 거고 이제 법상으로 봤을 때는 10일 정도 그 얘기를 해가지고 보여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최장 20일까지 그 판단을 내릴 걸로 보이고.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 정보 공개 관련해서는 또 그 아내분, 네. 그 부인이 또 이걸 막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20일 이내에 결정이 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이 정보 공개는 그러면 요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경찰이 공개하는 건 아닌가 보네요. 왜냐하면 개인 신상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사망한 서연 양의 신상도 문제가 되고 또 그 부인의 어떤 신상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경찰이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들면 굳이 정보 공개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네. 그렇지만 이게 사실 좀 문제가 되고 정보 공개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든다면 20일 내에 결정을 하는데 만약
이게 안 해주면 소송이 또 가능해요. 아하. 박근혜 그 전 대통령 그 오촌 살해 사건 같은 네네. 경우도 소송을 지금 해가지고 공개 요청을 하는 경우거든요. 네. 아마 가족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게 공개가 안 된다 그러면 네. 소송도 아마 불사할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 부분은 정보 공개를 고 김광석 씨의 유족들이 요청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 김광석 씨의 아내였던 서혜순 씨가 공개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면 경찰도 그 부분을 아예 무시를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판단을 해야 됩니다. 사실 아. 제일 가장 가까운 사람은 그 부인 서혜순 씨거든요. 아. 서혜순 씨의 주장이 또 일리가 있다 그러면 경찰 네. 입장에서는 그걸 공개하기 어려운 겁니다. 네. 그래서 판단하는 과정을 거칠 것 같고 네. 경찰에서 좀 고민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홍순빈 아나운서 아마 이 방송을 보시면서 고 김광석 씨의 사망은 1996년이기 때문에 네. 하도 세월이 오래 지나서 이 고 김광석 씨에게 외동딸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도 까마득하게 잊고 사시거나 모르신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고 김광석 씨가 그렇게 생전에는 딸바보였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진짜 아마 김광석 씨의 팬들분이라면 이 김광석 씨가 이 딸 바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이 김광석 씨가 늘 지갑 속에 네. 이 딸의 사진을 넣고 다녔을 정도로 딸을 아하. 굉장히 많이 이뻐했다고 합니다. 네. 게다가 또 이 3집에서는요. 네. 이 앨범 자체에 이 딸을 위한 자장가를 만들었는데 이게 아하. 기타 연주곡입니다. 네. 딸을 위한 기타 연주곡까지 만들었고 또 네. 같은 또 앨범에 보면요. 또 네. 나의 노래라는 그 노래 굉장히 유명해서 잘 아실 거예요. 네. 가사를 보면 뭐 자그맣고 메마른 씨앗 속에서 내일의 결실을 바라보듯이 자그만 아이의 일품 속에서 이 아이가 내 노래를 듣고 마음의 열매가 맺혔으면 네. 이러면서 한 아이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고 네. 또 아버지로서의 또 마음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고 김광석 씨의 외동딸 서연 양이 2007년, 10년 전 2007년에 지금 사망했다고 지금 충격적인 내용이 알려졌잖아요. 네. 그 전에 1년 전인 2006년 8월에 서연 양이 서울 대학로에서 열린 고 김광석 씨를 기리는 공연을 보러 엄마 서혜순 씨와 외국에 있다가 한국에 잠시 들렀나 봐요.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가 돌아가실 때 어렸고 오래돼서 기억이 별로 없지만 아빠 노래를 무척 좋아해요. 아빠를 기억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게 돼서 기뻐요 라는 말도 했던 그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을 고 김광석 씨에게는요. 그런 하나뿐인 외동딸이 10년 전에 이미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밝혀졌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고 김광석 씨가 또다시 눈물을 흘릴 것 같은데 여기서 차근차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곽준 변호사님. 네. 이 얘기에는요. 네. 미스터리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첫 번째 미스터리. 엄마도 그러면 이 죽음을 몰랐을까요? 모를 수가 없죠. 네. 지금 본인이 신고를 아마 그렇죠. 했고 병원에 데려갔고 폐렴으로 지금 밝혀졌는데 본인이 아마 했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다만 지인들한테는 네. 딸의 소지를 물으니까 미국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두 가지 정도가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저작권 같은 게 지금 문제가 돼요. 네. 또 특히 시아버지죠. 김광석 씨 부친하고 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네. 저작권이 당연히 지금 딸한테 지금 다가 있는데 만약 딸이 지금 살아 있거나 뭐 아니면 얘기를 하면 저작권 소송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법정 대리인에서 딸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서 본인이 저작권을 가지려는 어떤 목적이 하나 될 수가 있고 네.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범죄라든지 네. 그런 것 때문에 감췄지 않을까 그 정도 추측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분명히 2007년 딸이 쓰러졌을 때는 119에 신고를 했던 엄마 서혜순 씨인데 앞서 박지훈 변호사님 말씀처럼 지인들 딸 잘 지내요? 딸이 어디 있어요? 요즘 통 안 보이네요. 딸의 근황을 묻는 지인들한테는 최근까지도 이랬답니다. 서연이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라고 답변을 했대요. 그래서 석연치 않다는 게 첫 번째 이 하나의 대목입니다. 그런데 홍수민 아나운서, 네. 이 서연 양이 사망하기 1년 전인가 2년 전쯤에 이름을 바꿨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얘기예요? 이 서혜순 씨, 고 김광석 씨의 아내인 서혜순 씨가 한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 직원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 서혜순 씨가 딸에게 서연이 아니라 서우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서우. 그렇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2004년까지
서우로 불렀던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중간에 이름을 한번 바꾼 거죠. 네. 확인을 해보니까 아. 2006년에 개명을 한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보통 이때 이 딸이 미성년자였는데요. 네. 개명 신청할 때는 부모의 도장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하. 분명히 엄마 입장에서도 네. 딸의 이름이 바뀐 거를 알고 있었다.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엄마가 네. 의도적으로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름을 바꾼 거 아니냐. 네. 이런 추측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준 변호사님, 네. 서혜순 씨, 제가 쭉 기사들을 봤더니 서혜순 씨가 과거 언론 인터뷰 때 딸 서연양에 대해서 언급했던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 내용 좀 소개해 주세요. 예, 2003년도에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네. 인터뷰에서는 딸이 좀 키도 작고 뭐 공부를 잘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심리적 문제가 어린 나이에 큰 충격을 받아서 증세가 심해진 것 같다. 뭐 아빠라든지 뭐 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이 남편 사망하고 96년 그 당시 7월 달에 딸하고 같이 미국에 갔다 그러고요. 아. 미국에서 이제 둘이 살았는데 네. 하여튼 딸 때문에 하여튼 잘 살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6개월 단위로 왔다 갔다 했다고 인터뷰한 바가 네. 있습니다. 개명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네네. 게 개명이 그 당시에 개명이 이제 어떤 드라마 공중파 드라마 때문에 개명이 좀 쉽게 됐었습니다. 아. 2005년 정도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드라마 이후에는 개명 그 전에는 잘 안 해줬어요. 왜냐하면 개명을 하게 되면 신분 세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아하. 채권 채무 관계도 문제되고 특히 네. 막 놀림받고 이렇게 막 이름 누가 들어도 좀 이상한 이름이면 개명을 해줬지만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데 개명 신청을 안 받아주는데 네. 우리 뭐 지금 최순실, 뭐 최서원 네. 이것도 보면 뭔가 좀 문제가 있을 때 개명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홍수민 아나운서 얘기한 것처럼 개명을 한 것도 사실 좀 조금 이상하지 않나 이렇게 네. 추측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개명을 하려면 제가 아는 바로는 이 어머니가 해야 되죠.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미성년자- 도장을 찍거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은 모를 거예요. 개명하고 아. 있는지도 모르고 개명 신청을 통해서 하는 거는 부모가 법정 대리인이기 때문에 이거 네. 다 진행을 했을 거라고 보면 될 것 아하. 같습니다. 자, 이렇게 딸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도 인터뷰에서 밝혀요. 아이가 이런 증세, 어린 나이에 아빠 사망이라는, 아빠의 죽음이라는 큰 충격을 받아서 이런 증세가, 심리적인 증세가 심해진 것 같다고 애틋한 마음도 이런 내비쳤던 그런 엄마인데, 최명기 원장님. 궁금한 건 이거잖아요. 시청자분들도 왜 10년 동안 주변에 딸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을까? 그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 이런 일이 싫었던 거지요. 죽음을 갖다 알리게 되고 또 그 죽음에 대해서 딸이 또 집에서 사망한 걸 갖다 신고했다고 하게 되면은 모든 사람은 당연히 또 미스테리라고 하면서 자신에 대한 얘기가 언론에 나오고 회자가 되겠지요. 네. 그거 자체가 싫은 부분이 하나 있고요. 네. 또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알려야 되는 가장 커다란 의무가 있는 상대방은 아마 김광석 씨의 가족들이겠지요. 네. 그러나 반대로 아마 그분들을 제일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죽음을 알리게 되면은 장례 절차가 나와야 되고 네. 그분들을 만나야 되게 되고 네. 또 분쟁이 있었거나 그랬다 그러면 분쟁의 당사자들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 피하고 싶었을 거고요. 네. 그러나 저는 어쩌면은 이 분이 모든 사람한테 알리지 않았을 건 아닐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자신한테 우호적인, 자신한테 굉장히 친한 친구라든가 본인의 어머니한테는 알렸겠지요. 네. 이분이. 네. 본인의 어머니나 본인의 아버지나 본인의 남동생이나 오빠한테는 알렸겠지요. 네. 그러나 이거를 갖다 알렸을 때 본인에 대해서 뭔가 불편한 일을 갖다 하는데 알리지 않았던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자라든가 김광석 씨의 팬클럽에서 만약에 연락을 했을 때는 당연히 알리지 않았겠지요. 알렸을 때 자신한테 별로 불편한 상황이 있게 되는 거고요. 또 마지막은 결국은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많은 미스터리 의심을 살고 있겠지만 이분도 네. 상당히 비극적인 거예요. 만약에 그 죽음의 과정이 맞다 그러면은 인생에 2번을 자기 집에서 자기 가족이 사망한 거를 갖다 목격하고 신고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어떤 그 누구한테 알리고 그럴 만한 겨를이 없었을 거고요. 지나가다가 보면은 그냥 좋은 게 좋은 쪽으로 얘기하게 되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네. 앞서 영상 잠깐 나왔습니다만 김광석 씨, 고 김광석 씨의 어떤 생전에 활동하던 이 모습이에요. 아마 집의 모습으로 보이는데 집안에서 노래 연습을 하는가 봐요, 동료들하고. 근데 바로 저 딸입니다. 서연양이에요. 아빠 하면서 하는 이 서연양의 모습인데 아빠한테 매달리고 저렇게 아빠밖에 없는 서연양이었고, 고 김광석 씨에게도 하나밖에 없는 피부치,
외동딸이었습니다. 서현양이 얼마나 앙증맞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이 영상의 네네. 소리를 한번 들어보면요. 김광석 씨가 지금 부르고 있는 노래가 바로 아까 그 소개해드린 나의 노래입니다.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또 아이를 보면서 가사도 짓고 네. 또 이런데 또 노래를 부른 자기 모습 아이가 박수까지 쳐주면서 보세요. 좋아하니까 아빠 아빠 합니다. 얼마나 이 아이가 사랑스럽겠습니까? 세상에 아빠 아빠예요. 그런데요. 왜 미스터리한 부분이 많냐? 앞서 2007년 12월 23일 날 이렇게 119에 엄마 서혜순 씨가 신고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망을 하게 됐는데 그렇다면 사망 원인이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병으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을까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이상호 기자의 목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얘기 듣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에 2007년 12월에 사망 사건 처리한 자료가 남아 있고요. 다만 거기에는 이제 사고사나 뭐 다른 사망 자살이 아니라 병사로 추정된다. 이렇게 적혀 있어서 그 사망을 추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이건 명확하게 김광석 타살 의혹 같은 경우도 사실 우야무야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이번만은 좀 정확하게 밝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3년 가디언 집에다가 아이를 맡겼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거의 그 집에 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진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 네. 그러니까 이상호 기자의 이 인터뷰 내용의 핵심은 일단 딸 서연양의 사망도 단순 병사가 아니라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다. 즉 타살 의혹까지도 지금 제기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병사라고 추정될 뿐이지 단정적인 것은 아니다. 네. 또 아버지의 사망처럼 딸의 사망에도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 분명히 있으니까 이 네. 부분에 대해서 다시 명확하게 해달라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인데 이런 네. 주장의 근거에는 보면 네. 사실 오래 전부터 네. 가족 간의 어떤 그 재산권, 지적재산권 같은 저작권과 같은 어떤 재산권 분쟁이 있어 왔고 네. 또 특히 이 아이가 이제 미성년이지만 지금은 네. 성년이 되면 또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아. 뭐 저작권이 과연 누구에게 계속 지금은 어머니가 네. 법정 대리를 하고 있지만 성년이 되면 또 달라질 수 네.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고려가 됐을 것이고 또 의사들 얘기처럼 네. 16세, 17세 젊은 여성이 네. 이런 급성 폐렴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그런 뭐 의학적인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재미난 것은 사망 현장에 그 어머니는 물론이고 전과 기록이 많은 그 어머니의 오빠, 친오빠도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도 여기저기서 지적되면서 그 부분도 의혹이 제기된 이유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종합해서 네. 봤을 때 이제 이상호 기자 얘기처럼 네. 사망 원인이 확실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석연치 않은 부분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박지훈 변호사님, 네. 조금 전에 제가 CG로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이윤호 교수님 말씀 도중에 지금 이상호 기자가 서현양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면서 했던 인터뷰 내용이 뭐가 있냐면 김광석 씨의 부인이 김광석 씨와 결혼하기 전에 이미 영아를 살해한 적이 있고 김광석과 관련해서도 타살 의혹이 정말 짙다. 만약에요, 영아 살해한 적이 있다. 이거는 지금 단정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 부분이 그러면 확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좀 저 부분이 좀 왜 저렇게 단정적으로 영아 살해를 한 적이 있다 표현한지 사실 저는 좀 이해가 좀 어려운데요. 네. 저는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추측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호 기자 입장에서는 김광석 씨의 그 사인을 지금 밝히고 싶어하는 타살이라고 믿고 있고 밝히고 싶어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공소시효가 다 지났습니다. 아하. 태안 입법이 된다 하더라도 2000년 이전의 사건은 공소시효가 할 수가 없습니다. 아, 네. 막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을 재수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서혜순 씨가 이상호 기자를 고소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하. 사실 아닌 거를 유포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라면서 고소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막 그런 좀 자극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 추측이긴 한데요. 네네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서혜순 씨가 이상호 기자를 고소하게 되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영아 살해라고 얘기했는지에 네. 대해서
뭐 진실 공방이 또 올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막 그런 것들을 조금 노렸지 않을까.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이상호 기자가 뭔가 좀 취재를 계속 했다니까 뭔가 비슷한 자료를 갖고 있을 가능성도 아,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 자료를 갖고 있는데 확실한 건 경찰에서 이걸 확인해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확인도 안 된 바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아마 이상호 기자가 어떤 수를 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홍수민 아나운서. 네. 이 점에 대해서 이상호 기자의 이 인터뷰 주장에 대해서 우리 뉴스파이터 취재진이 또 제작진이 경찰에 확인을 해봤죠. 이 영화 살해 한 적이 있다고 지금 이상호 기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경찰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찰의 이야기는 또 이상호 기자와 좀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이 목소리는요, 지금 보니까 신동현 이 용인동부경찰서 형사과장한테 얘기를 들어봤더니 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김광석 딸의 사망 원인은 급성 화농성 폐렴과 아니. 그 부분 말고요. 네. 영화 살해 한 적이 있냐고 일단 이 부분이 주장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제작진이 경찰과 통화해서 물어봤잖아요. 영화 살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봤더니 경찰 얘기가 뭐였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화 살해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다라고 경찰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박준 변호사님, 이 교수님께 여쭤볼까요? 네. 경찰이 영화 살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다는 얘기는 경찰은 전과 조회를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있죠. 그러면 전과 전과조회는 조회를 통해서 그 전과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혹시 이 말은? 확인된 바가 없다는 얘기는? 그렇게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네네. 그러나 아마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실이 확실치 않고 분명치 않기 때문에 네. 또 말을 아낄 수도 있고요. 아끼는 취지에서 또 이렇게 확인된 바 없다라고 긍정도 부정도 아닌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네. 또 좀 더 이제 조사 과정 거쳐가면서 봐야 되겠지만 네. 오늘 뭐 기자회견 한다고 그러니까 또 더 새로운 정보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마 경찰에서는 영아 살해 사건이 사건화돼 있고 어머니가 살인 혐의를 가지고 있다고는 아마 보지 않는 거 아닌가. 네. 현재로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이 주장, 물론 이상호 기자의 주장입니다만 이게 아직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영화를 살해한 적이 있다라고 지금 그리고 관련된 증거를 이상호 기자는 지금 확보하고 있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히고 있어요. 박준 변호사님. 쉽지가 않은 얘기예요. 네. 영화 살해라는 게 영화의 변사도 아니고 살해를 했다라는 거는 고의를 갖고 죽였다라는 거에 증거거든요. 네. 그 증거를 갖고 있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네. 그래서 그걸 경찰에서 하기 당연히 안 되겠죠. 네. 그 상황이고 지금 또 이제 이 서현 양의 사망 같은 경우도 당시 부검을 다 했어요. 네. 부검해서 학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인했는데 뭐 폐렴이나 그것 때문에 살해가 됐고 학대 정황이 없다라고 부검 결과 나왔는 네. 거거든요. 막 그렇다면 이 서예순 씨 혼사가 아니고 여러 명이 조작을 해야 되는 폐렴을 만들어가지고 조작을 해야 되는 그거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의학 지식이 많지 않다면 네. 막 그런 걸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상호 기자의 뭐 주장도 전혀 신빙성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네. 이게 진실이고 사실이 밝혀졌다고 보기는 아직까지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에게 한 제보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최명기 원장이 어떤 제보냐면요. 이런 제보입니다. 지금 저희가 CG로 보여드립니다. 의원님, 119로 사망한 상태로 들어와서 차트에는 외부 사인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이 사체 검안서만 발행됐는데 사망 원인은 불상으로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불상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최명기 원장님. 이제 사망의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건데요. 아하. 그러니까 이렇게 과정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사망 진단서는 네. 어떤 분이 만약에 병원에 입원하셔서 사망을 하게 되면은 네. 그 병원에 있었던 의사고 사망 광경을 본 의사가 진단을 하면 돼요. 네. 그때는 사망의 원인이 굉장히 불명해요. 그분이 네. 치료받았던 병이 사망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집에 있다가 이렇게 119를 신뢰하는 사망하게 되시면은 네. 그때는 만약에 그분이 그 전날 어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어요. 네. 그럼 그 의사가 사망에 대해서 진단을 하게 돼요. 네. 그게 아닌 경우에는 응급실에 있는 의사가 진단을 하게 되거든요. 네. 응급실에 있는 의사는 아직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니까 사망의 원인을 알 수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불상이라고 되는 거지요. 네. 그러나 사체를 검안한 의사는 사체 검안서를 갖다 할 수 있는 거지 사망 진단서도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의혹일 수도 있지만 제가 절대로 서예순 씨를 옹호하거나 그런 건 네네.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행정 절차에 의해서 불상인 거고요. 네. 결국은 나중에 검안위의 사체 검안서에는 나온 거예요.
화농성 폐렴과 폐포 손상 등 폐질환이 네. 사망의 원인으로 가장 많이 추정된다고 결국은 나오게 된 거지요. 네. 이 제보에 대해서 이 안민석 의원 본인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희 제작진이 안민석 의원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제가 페북에 올린 그 내용인데요. 병원에서는 죽은 채로 들어왔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 사실은 뭐 지금 쟁점이 죽어서 왔냐, 치료받다가 죽었냐, 그게 지금 경찰하고 병원하고 좀 틀린 거 아니에요? 병원에서 기록이 있고, 뭐 병원 기록을 믿어야 되겠죠. 빈소가 안 차려졌거든요. 그러니까 23일 사망해서 26일 날 화장을 하는데 빈소를 차리지 않았어요. 애들이 죽어도 빈소는 다 차리거든요. 뭐 보호자가 없는 경우 말고는 빈소를 안 차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빈소를 안 차린 게 맞거든요. 또 왜 안 차렸을까? 이제 서혜순 씨가 해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저런 부분, 이게 뭐 저런 상황 때문에 서혜순 씨에 대해서 뭔가 석연치 않은 의혹의 눈초리만을 보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는 왜 저렇게 딸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을까 이런 궁금증 계속 남는 거잖아요, 이 교수님.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지금 확실하다면 이유가 없다면 딸의 네. 죽음도 분명히 사망 신고하고 네. 이렇게 해서 병사했노라고 네. 확인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네. 아까 변호사님 말씀처럼 알려짐으로써 불편한 점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 네. 이해관계 있는 사람끼리는 또 금전적인 문제도 생길 여지도 충분히 있는 것이고 네. 또 이런 어떤 시비 논란에 휩싸이기도 싫고 네. 대중의 어떤 여론에 또 왔다 갔다 언급되는 것도 네. 별로 원치 않는 뭐 여러 가지 본인만의 이유가 있었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네. 유명인의 사망과 그 딸의 사망으로 네. 이어진 일련의 사건 자체가 네. 일종 미스터리이고 그래서 네. 궁금증이 더하니까 확인을 하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네, 이런 부분에서는 확인이 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죠. 네, 왜냐하면 이 서현 양이 물론 서혜순 씨에게는 자신의 피부치 딸이겠지만 고 김광석 씨 가족들한테는 뭐 손녀가 될 수도 있고 또 가족들이 더 있다면 뭐 조카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잖아요. 분명한 가족인데 왜 그 가족들한테는 이 사망 소식을 알리지 않았느냐. 이 시청자분들의 분명한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미스터리한 부분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고 김광석 씨의 사망 얘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네. 고 김광석 씨가 자살하지 않았다라는 의혹도 지금 제기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때 이제 고 김광석 씨의 이 자살 일이 있을 때 유일하게 목격한 사람이 이 김광석 씨의 아내 서혜순 씨였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초기부터 자살이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네. 당시 이제 사건 현장을 보면 최초 발견자가 사건 현장 훼손한 상태였거든요. 이게 지금 당시에 지금 경찰들이 와서 당시에 지금 이 사망 현장을 둘러보는 지금 면밀하게 조사하는 장면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당시 그래서 이 부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이 감겨 있는 상태였는데 네. 줄을 다 풀어놓고 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 네. 이 아내 본인이 20분에서 30분 동안 혼자 심폐소생술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망한 상태에서 그 후에 병원에 옮겨졌기 때문에 이 경찰 입장에서는 이제 뭐 합리적 의심을 좀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상호 기자 인터뷰 내용은 이래요. 지금 박준 변호사님. 예. 말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현장에 전과 13범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서혜순 씨 오빠가 현장에 있었는데 그 부분도 간과가 됐다는 새로운 내용도 있다. 이 부분을 지금 이상호 기자 또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사실 정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오빠가 그 자리에 특히 아파트라든지 그 안에 같이 있었다 그러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경찰이 만약 이걸 인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아하. 경찰이 조사할 때 인지를 했다 그러면 조사를 아마 했을 거고요. 네. 근데 이제 경찰이 이거를 인지를 못했고 이상호 기자만 이걸 알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또 네. 새로운 조사할 수 있는 어떤 핵심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가장 또 중요한 부분 또 공소시효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공소시효는 지나버렸기 때문에 경찰이 네. 사실은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아. 조사를 하려면
정말 선의로 할 수는 있지만 네. 법적으로는 지금 해도 뭐 처벌을 못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상태고요. 네. 막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수사 기록이 만약 있다 그러면 보존된 게 있다 그러면 네. 그거를 통해서 오빠가 있었던 걸 확인했는지 전혀 이걸 간과하고 그냥 자살로 결론을 내리는지 네. 확인할 필요는 사실 있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지만 가족들, 고 김광석 씨의 가족들은 계속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김광석 씨의 친형은요, 지난 5일날 인터뷰에서요, 광석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다는 걸 누구보다도 가족들은 믿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홍순빈 아나운서, 네. 서혜순 씨는 2003년 인터뷰에서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2003년 이 한 인터뷰에서요. 마지막 남편의 모습을 본 사람은 나뿐이다.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 네. 내가 당시 본 결과 편안하게 세상을 떠났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남편은 마음속으로 이미 준비를 했었던 것 같다. 당시 그때 굉장히 우울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고 자살하기 며칠 전에 갑자기 머리깍지 깎는 이런 모습까지 보였다. 이러면서 또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들으신 것처럼 가족들은, 고 김광석 씨의 가족들은 김광석 씨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다. 자살이 아닐 거라고 계속해서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 근데요, 미스터리한 부분, 아마 이 딸의 서연 씨의 죽음을 둘러싸가 가장 핵심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박준 변호사님. 예. 김광석 씨의 저작권 상속자 이 문제도 있다면서요? 이게 가장 중요하죠. 어쩌면 김광석 씨의 이 저작권은 상당히 지금도 많이 불려지고 있고요. 네. 저작 인적권이 있습니다. 네. 노래를 부를 때도 사실은 이게 저작권이 발생하는데 네. 사망 후 70년까지 존속을 합니다. 아하. 70년까지 존속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외동딸이 김서연 씨가 갖고 있는 걸로 지금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게 사망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외동딸이 사망하면 어머니인 서혜순 씨가 이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네. 본인이 직접 관리하고 그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법정 대리인으로서 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네. 알고 보니까 법정 대리인도 아니고 본인의 소유로 저작권을 지금 갖고 있고 네. 실행을 하고 행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 김광석 씨의 저작권 상속 문제 관련해서 혹시 이상호 기자의 인터뷰 내용을 들을 시간적 여유가 혹시 되는지 좀 알려주시고요. 김광석 씨 저작권료 가치가요, 무려 수십억 원대로 지금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교수님. 네. 지금 이 논쟁, 이 어떤 의심, 의혹, 이런 걸 피하려면 서혜순 씨의 본인의 입장을 좀 들어보고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서혜순 씨가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직 본인이 기자회견을 한다든가 또 네. 해명을 한다든가 사실을 확인해 줄 그런 의사를 표현한 적은 없고요. 네. 그래서 국가기관, 공공기관에서 공권력이 재수사를 하든가 재조사를 해서라도 이 사실이 확인되기를 바라지만 사실 우리 박준 변호사님 말씀처럼 공소시효가 이미 끝나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요청들은 있고 궁금증이 되어가니까 이 부분을 고려해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아마 의원 입법으로 네. 소위 말하는 김광석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라고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런 특별법이 마련된다면 네. 재수사의 여지도 충분히 살아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지금 이상호 기자 얘기로는 서혜순 씨가 현재 해외 출국을 준비 중이고 출국이 임박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박준 변호사님, 네.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한다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기자회견을 11시쯤에 지금 연다고 지금 밝히고 있고요. 네. 기자회견에서 중요한 얘기들을 할 것 같아요. 서현 씨의 사망이 좀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네. 이제껏 몰랐는 거고 대중들이 알 수 없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네. 서현 씨 사망부터 우리 좀 전에 얘기했던 영아 살해 부분까지 네. 본인이 갖고 있던 취재하면서 가지는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밝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우리 학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광석법에 대해서 촉구를 할 것 같아요. 용의자가 살아있으면 네. 살인사건 공소시효 진행하지 않는다가 핵심입니다. 네. 용의자가 지금 서혜순 씨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막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네. 좀 듭니다. 지금 가족들이 서현 양 사망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했는데 빠르면 열흘, 길게 걸리면 20일이라고 하는데 경찰이 어떤 판단 내릴지도 지켜보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지만요, 이른바 들깨밭 살인사건의 범행 동기,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어제 이 둑길 살해 사건 얘기 전해드렸었는데요. 네네. 이 용의자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요, 이 피해 여성의 고향 친구의
이 남자친구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검거 영상입니다. 네네. 이게 지금 경찰서 유치장에서 얼굴을 가린 채 이제 이끌려 나오는 모습인데요. 네. 이 사람이 바로 그 어제 나체 상태로 발견된 20대 여성 시신 사건의 용의자 아하. 32살 이모 씨입니다. 네. 지금 얼굴을 옷으로 푹 가리고 지금 이제 수갑을 찬 상태로 지금 조사를 받기 위해서 경찰서에서 지금 조사실로 끌려가는 모습도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만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릴 때도 홍수민 아나운서 그 범행 현장도 정말 참혹하게 그지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범행 현장 이 콘크리트 길이 3m 폭으로 굉장히 좁은 상태였고 네. 또 인적이 드문 상태였습니다. 아, 네. 잠시만요. 지금 김인식 카이 부사장이 숨진 채 지금 발견됐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전 사장도 지금 이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고 지금 상당히 수사가 급물살 타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김인식 카이 부사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요, 취재 기자가 연결되는 대로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얘기를 먼저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수민 아나운서 얘기하시죠. 네네. 그래서 어제 이 살해 현장은 3m 폭의 이 좁은 도로였습니다. 그리고요, 주변에는요, 뭐, 이제 풀숲으로 둘러싸여서 어디서 이 범인이 튀어나왔을까 굉장히 궁금한 점도 네네. 있었고요. 당시 이 이웃 주민이 길을 가다가 혈흔을 발견하고 혈흔을 따라 가보니까 아하. 이 여성이 알몸 상태로 숨져 있었던 거죠. 아하. 대체 앞서도 제가 범행 동기가 어처구니 없다고 했는데 왜 이 여성을 끔찍하고 잔혹하게 살해를 했을까? 용의자에게 이 기자들이 질문을 던졌는데 현장 영상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옷은 벗기셨어요? 왜 죽이셨나요? 왜 그러셨어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은 없을 테지만 지금 기자들의 수많은 질문이 쇄도했습니다만 살해 동기 등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 네. 이 범행 현장도 끔찍했습니다만 이후에 현장을 벗어나고 도주했단 말이에요. 네. 이 용의자를 어떻게 검거하게 됐습니까?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 피해자 가족들이 진술하고 범행 직전 네.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과 피해자 네. 간의 전화통화 내역 조회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범행 현장 주변을 오가는 승용차, 김 씨의 승용차를 경찰이 확인하고 네. 추적 끝에 강원도 모취에서 검거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속초까지 가서 잡았는데 일단 이 숨진 피해 여성과 이 살해 용의자가 통화를 했다는 게 일단 단서가 좀 됐나 보군요. 그렇죠. 네. 이 피해 여성과 통화를 했기 때문에 그 언제, 어디서, 어느 시각에 통화를 했는가 경찰이 휴대전화 내역을 조사했을 텐데 근데 홍수민 아나운서 네. 현장에서는 이 숨진 피해 여성의 휴대전화는 발견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남성이요, 이제 시신을 이제 살해를 하고 네. 옷을 벗겨놓고 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지갑과 휴대전화를 이 가해자가 네. 범인이 가져서 챙기고 떠나는 겁니다. 아하. 그런데 이 범행 현장이 지금 청주 시내였는데 네. 강원도 속초까지 이 휴대전화를 갖고 도망을 간 겁니다. 아하, 네. 당시 이제 사건 당일날 이 교수님, 네. 용의자가 자신의 차량을 타고 있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뭔가 이걸 특정할 수는 없었을 텐데 어떻게 경찰이 이 부분에 좀 주요하게 이 점을 좀 용의점으로 잡았을까요? 가족들이 진술이나 통화 내용을 통해서 아마 둘 사이에 예전에 범행 이전에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을 것이고 갈등이 있었다. 그것이 아마 좀 분노케하거나 경록했을 것이고 따라서 네. 일종의 보복과 분노의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끌어냈을 때 둘이 연장이 오갔을 것이고 아하. 만약에 사죄라든가 사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갈등이 해결이 되고 봉합이 됐으면 네.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오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 용의자가요 12시 20분쯤에 네. 이 피해 여성을 밤늦게 불러낸 겁니다. 아하. 이때부터 뭔가 수상했는데 이때 이 주변의 CCTV가 그 승용차를 포착을 해놓은 거죠. 네. 근데 같은 승용차가 이 강원도에서 또 포착이 되니까 아하. 이걸 바탕으로 이제 범인을 잡게 된 겁니다. 네. 밤
12시 20분쯤, 지난 19일입니다. 19일 12시 20분쯤에 살해 용의자가 숨진 여성을 집 앞으로 불러냈다. 아마 이때 이제 전화를 했던 걸 이제 가족들이 알았나 봐요. 이 점을 토대로, 가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용의자가 이 피해 여성과 통화를 했다는 사실에 경찰이 착안을 하고, 사건 당일 여기에다가 용의자가 승용차로 현장 일대를 배회하는 모습이, 주변에 서성거리는 모습이 CCTV에 포착이 된 점, 이를 토대로 이 용의자를 추적하게 됐고, 결국 강원도 속초까지 쫓아가서 검거를 했는데, 일단 지금 경찰 얘기를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평소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동생의 남자친구가 피의자예요. 그래서 피해자가 이 동생이랑 그 남자친구를 혼담을 하고 다니는 게 발단이 돼서 사인은 무슨상에 의해서 지금 사망한 걸로 유검이 소견이 나왔고, 거기가 깨밭이잖아요. 거기에 고추대처럼 이렇게 세우는 거 있죠? 네. 거기에 이제 고추대랑 이제 뭐 철근이랑 이런 게 있어요. 널브러져 있고 그래서 몇 개 수거해온 게 있어요. 그거가 이제 보낸 도구인지 아니면 다른 게 있는지, 그거는 아직 피의자한테 상대를 하게 합니다. 깻잎 쪽에 비상 혈흔이 일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탄력은 있었다고 봐야 되고, 거기도 범행 현장이지만 다른 데도 범행 현장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그 피해자 조사 통해서 확정해야지 성폭행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흔적이 있다. 차근차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하나씩. 근데 최명기 원장님, 지금 살해 동기에 대해서 경찰이 이제 이 용의자, 지금 경찰은 지금 피의자로 칭하고 있네요. 피의자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게 살해 이유라고 밝혔답니다. 이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한 세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완전히 그냥 거짓말일 수가 있습니다. 아하.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성적인 목적이 됐던 뭐가 됐던지 간에 네. 피해자를 살인하고 나서 자신의 어떤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할 경우가 첫 번째 경우가 있고요. 네. 두 번째 경우는 험담이라고 하지만 그 험담이 근거가 있는 경우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정해놓고 보면은 현재 피의자는 30살이 넘지요. 30대고요. 네. 그런데 피의자의 여자친구는 네. 이 피해자의 고향 후배래요. 네. 결국은 20대 초반이거나 10대 후반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나는 나이가 있게 되죠. 그러다가 보면 주위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말들이 많게 되거든요. 뭐 네. 가족들도 물어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 관계가 썩 좋은 관계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두 사람이 뭐 헤어져야 돼. 혹은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게 되면은 이 여성의 가족들이 뭐 헤어지라고 압력이 들어오거나 네. 그랬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네. 그거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 여자친구랑 헤어질지 모르고 네. 본인은 이 여자친구랑 헤어지게 되면은 네. 이렇게 또 젊고 나이가 어린 여자친구를 사귈 수 없다고 생각이 되면서 네. 질투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아하. 세 번째 가능성은 진짜 험담을 한 게 아닌데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과잉 반응을 보일 수도 있는 건데요. 네.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정가를 조회해 봐야 되고요. 네. 과거에도 사소한 일에도 이렇게 공격적으로 남한테 폭행을 저지른 적이 있다. 그러면 네. 그건 이 사람의 성향인 거고요. 아. 두 번째는 최근에 뭔가 이 사람이 뭐 사업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뭐 술도 많이 마시고 우울하고 그런 기질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제일 마지막은 실제로 그게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지만 이 사람이 본인의 어떤 피해 망상이나 환청 때문에 그렇게 느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나를 험담했을 것이다라는 착각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 근데요, 홍순빈 아나운서. 네. 지금 이 숨진 피해 여성과 이 피의자가 통화를 나눴던 시각이 19일 밤 12시 20분입니다. 네. 그때 불러내잖아요. 네. 밤 12시 20분, 상당히 늦은 시각인데 불러냈는데 나갔다. 아니, 그럼 두 사람이 대체 어떤 사이인데 이렇게 밤 늦은 시각에도 만나러 나갔을까요? 보통 밤 늦은 시간에 만나러 갔다 하면 연인 관계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네. 연인 관계는 아니었고 아하. 이 남성이 이 피해 여성의 고향 친구의 남자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향 친구의 남자친구가 밤 12시 20분에 불러낸 거죠. 아하. 그런데 이 여성이 또 따라 나갑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서 35분간 네. 이동을 해서 아하.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숨진 여성 입장에서는요, 자신의
여자 후배가 있습니다. 이 숨진 여성 입장입니다. 숨진 여성 입장에서는 자신의 고향 여자 후배가 있는데 그 여자 후배의 남자친구가 바로 이 지금 피의자입니다. 그런데 무려 15년 동안 알고 지내왔기 때문에 일단 밤 늦은 시각에도 통화를 해서 불러냈을 때 일단 나갔다 이렇게 짐작이 되는데 박준 변호사님, 네. 앞서 경찰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들깨밭에 있는 그 철근 몇 개가 널브러져 있더라. 그러면 그렇죠. 이게 살해에 쓰인 도구인지 이건 아직 단정할 수는 없는 단계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아직까지 동기도 좀 석연치 않고요. 네. 본인이 이제 일단 잡혔을 땐 대부분 우발적 범죄를 주장하기 위해서 분노라든지 그런 것들 얘기하기 일반적이고 살해 도구도 그 현장에서 있었던 거라고 아마 진술을 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살해 도구가 딴 게 있는지 또 확인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아하. 동기 부분이 살인죄에서 형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동기를 좀 정확하게 밝혀야 되고 특히 장소로 저렇게 데리고 간 거거든요. 네. 뭐 살해해서 데리고 간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 저 부분은 계획적이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 인적이 드문 곳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네. 만약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이런 범행이 났다면 우발적인 어떤 정황이 있을 수가 있지만 네. 계획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네. 특히 이제 나중에 이제 살해를 한 후에 알몸 상태로 중요 부위만 가린 상태로 했다 그러면 다른 어떤 정신적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 여성에 대한 어떤 모욕감이라든지 네. 모멸감을 주기 위해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경찰은 일단은 이 피의자의 진술을 통해서 조사를 하지만 뭐 범행 동기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들에 대해서 조사가 좀 면밀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남성이 이 피의자가 잡힌 날짜가 20일, 그러니까 오늘이 21일이잖아요. 어제 새벽입니다. 어제 새벽에 잡혔는데 만 하루가 이미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살해 동기,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만으로 살해했다 이 정도만 나왔지 정확한 살해 동기, 살해 도구 이런 등등은 아직까지도 정확히 나오지 않고 경찰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 교수님, 네. 앞서 경찰 얘기 들어봤습니다만 물론 고인과 유족에 대해서는 송구합니다만 이 사건이 애초 발생했을 때 이 피해 여성의 지금 이 시신이 알몸 상태로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 제작진도 경찰과 통화해서 혹시 성폭행의 흔적이 있었느냐 했더니 경찰은 성폭행 흔적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대체 왜 이 여성의 시신이 알몸 상태로 발견됐는가? 여기에도 지금 궁금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방 우리 박지원 변호사님 말씀한 것처럼 그런 어떤 모욕감을 주기 위한 어떤 의도된 행동일 수도 있고요. 또 그보다는 아마 두 가지가 큰 이유겠죠. 하나는 신원이 확인되기를 원치 않아서일 것이고, 네. 또는 하나는 강도나 강간 살해와 같은 어떤 다른 범죄 혐의로 몰고 감으로써 수사를 혼선에 빠뜨리기 위한 그런 목적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말씀 중에 죄송한데 하나씩 짚어볼게요. 옷을 벗긴 채, 즉 알몸 상태로 시신을 방치하면 신원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 부분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요, 이제 휴대전화라든가 지갑을 네. 이제 절취한 것들처럼 아하. 그래서 이제 또 신원을 확인하기 어렵게 하거나 신원이 밝혀지기 원치 않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또 네. 이렇게 함으로써 이것이 강간 범죄라든가 또는 강도 범죄인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자신이 범행을 숨길 수 있거나 또는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혼선에 빠뜨릴 수도 있을 것이고, 네. 우리 박 변호사님 말씀처럼 피해자에 대한 어떤 보복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피해자에게 모멸감을 주기 위한 어떤 행동으로서 옷을 탈의시켰을 가능성이 네. 있다는 얘기죠. 박 변호사님. 그래도 좀 엉성한 부분이 있어요. 네. 옷을 이렇게 벗겼으면 어쩌면 범행의 어떤 신원 파악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벗겼다면 지문을 없애든지 아니면 묻든지 해야 되거든요. 근데 깨밭 저기 지금 다 보이는 곳에 이렇게 고스란히 놔두고 갔다 그런 경우는 사실은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네. 신원 파악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휴대전화라든지 지갑들은 가져갔는데 네. 또 그대로 놔두고 가고. 네. 그러니까 뭔가 좀 딱 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네. 이 사건이 조금 미스테리한 부분이 아닌가 네. 생각이 좀 듭니다. 무려 15년 동안 알고 지낸 여성한테 이런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망자의 한을 조금이라도 풀려고 한다면요. 살해 동기 명확하게 경찰이 밝혀내 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호흡이 멎을 것 같은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쇠고랑을 차게 됐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억울하다고 생각할 뻔했는데 알고 보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이 밤늦게 평상에 들어 누워 있는 남성에게 지나가던 행인이 다가와서 이 남성의 상태를 확인하는데요.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술에 취한 한 남성이요. 지금 비틀비틀거리면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화면 왼쪽 아래쪽에 보이는 이 평상에 그대로 들어 눕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요. 네. 이 흰색 원 안에 있는 또 다른 행인이 나타납니다. 네. 그리고 이 평상에 누워있는 남성에게 다가가서 네. 남성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니까 네. 남성의 주머니를 뒤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 취객만 골라 금품을 터는 부축백인 겁니다. 아하, 네. 근데 원하던 돈을 훔치고 나서야 네. 그제서야 이 쓰러진 남성이 걱정됐는지 숨을 쉬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데 뭔가 심상치 않아서 일으켜 네. 세워보려고 하지만 네. 이렇게 일으켜 세우려고 하지만 이 남성 그냥 힘없이 다시 쓰러집니다. 아이고, 네네. 아, 이때 이제 놀란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쓰러진 남성이 갖고 있던 휴대폰을 사용해서 네. 119에 신고를 합니다. 아하. 그 사이에요. 네. 이 그 인공호흡 네. 심폐소생술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아하. 그런데 이제 반응이 없으니까 네. 이제 119 구조대원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네. 계속해서 심폐소생술을 진행을 하는데요. 네. 잠시 후에 이제 빨간 반짝반짝 불빛을 보이면서 119가 올 겁니다. 지금 방금 보이는 불빛은 휴대전화를 켜서 119를 부르는 장면이 네. 있는 거죠. 지금 오네요. 네, 맞습니다. 신고한 지 5분도 안 돼서 네. 119 구조대원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아하. 구조대원이 찾아오니까요. 이 네. 남성이 멀찌감치 점점 떨어지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이 화면상에 옆에 이렇게 옆구리에 팔짱을 끼고 있던 남성이 바로 그 신고했던 그 처음에 이 취객에게 훔치했던 그 남성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네. 이 남성이요. 그런데 119 구조대원이 도착해도 현장을 떠나지를 않습니다. 네. 아. 쓰러진 남성의 건강이 좀 걱정은 됐나 봐요. 네. 그래서 119 구조대원이 이제 출동을 해서 네. 계속 상태를 확인하는 중에 그 모습을 확인하고 네. 이제 실려가는 거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일단 이 교수님 지금 네. 보면요. 이게 지금 복잡한 상황인데 일단은 취객으로 보이는 남성의 이 소지품을 훔치려다가 지금 저런 상황이 갑작스럽게 발생했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아마 그 절도라는 게 되게 계획범이기 쉬운데요. 네. 일부 부축배기 같은 이런 것들도 이제 계획된 범죄일 수도 있고 또는 상황적인 범죄일 수도 있죠. 그냥 아무 생각, 교명 의사가 없이 지나치다가 이런 네.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아하. 지갑을 뭐 설치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네. 이 친구는 보면 아마도 뭐 전문적인 절도범이라기보다는 네. 좀 아마추어에 가까운 그런 기회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여러 가지 행동이 미숙하거나 이런 것들 보시면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처음에 이제 그냥 부축백이라는 거는 지갑만 절취하고자 했을 텐데 네. 상황이 이렇게 위태롭게 되고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진전이 되니까 굉장히 당황했을 것이고 네. 보통 사람 같으면 현장을 빨리 떠나는 것이 그 정상적인 그런 사고이고 행동이겠죠. 네. 범죄자라도. 근데 아마 119 전화를 하고 이런 것들 보면 네. 그런 철저히 계획된 그런 범죄라기보다는 아마 기회의 범죄의 하나로 네. 다가 이런 상황이 예기치 않은 상황에 당황했을 거라는 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최명기 원장님, 일단 피해 남성요 지금 처음에는 지금은 안타깝게도 이제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습니다만 당시에 술이 지금 취한 상태인 것으로 지금 화면상으로도 좀 보여져요. 근데 애초에 심장 등에 이 좋지 않은 안 좋은 상태였는데 혹시 음주가 더 악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음주 자체로만 심장에 무리가 가는 경우는 심각한 무리가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하. 음주는 만약에 다량의 음주를 하게 되면 호흡 중추에 먼저 영향을 줘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호흡마비를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나 아니면은 네. 구토를 하다가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게 되는데요. 네. 평소에 심장에 굉장히 무리가 있었다 그러면은 그거는 반복적인 음주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음주는 심장 박동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네. 혈압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심장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마지막 기능을 갖다 쥐어짜게 하거든요. 아하. 그러다가 보면 이분이 만약에 심장에 혈관 질환이 있어서 평소에도 심근경색이나 심장마비의 가능성이 높은 분이었다 그러면은 네. 음주가 그 마지막 그 갖다 쥐어짜게 하게 되고 네. 심장이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면은 멈출 수 있는 가능성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교수님 지금 당시에는 범인이 그 소지품을 훔쳤던 범인이 신고는 했습니다만
이 119 구급대에 남성이 실려간 뒤에는 현장을 벗어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어떻게 지금 검거가 됐을까요? 참 우스운 얘기입니다만 요즘은 조지 오웰이 얘기하는 이 빅브라더 사회에 살고 있어서 온 동네가 CCTV가 많이 널려 있습니다. 아하. CCTV가 사실은 범죄 예방을 위한 목적이 우선이었는데 네. 요즘은 사건 해결을 위한 어떤 증거, 첨단 네. 수사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사건 또한 예외가 아니라서 네.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하. 전형적인 부축배기와 같은 그런 범행을 확인하게 되고 네. 수사를 시작하게 된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경찰 입장에서는 중요한 증거가 됐던 CCTV, 이 CCTV가 아니었으면 저 남성을 잡는데 또 애를 먹었을 수도 있는데, 근데요, 이 남성 어떻게 저 소지품을 훔치려다가 이 남성이 좀 이상한 상태라는 걸 어떻게 감지했을까요? 경찰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리차가 다음에는 보통 뭐 코를 거린다든지 좀 시끄럽잖아요. 그럼 너무 조용하니까 이 길을 살 갖다 대면 숨을 안 쉬거든요. 뺨을 때리면서 이제 깨웠는데 안 일어나고 하니까 이제 그 망자 휴대폰으로 이제 119에 신고한 거는. 박 변호사님. 네. 물론 절도범 훔친 죄는 나쁩니다만 당시에 그래도 나름대로는 혹시 뭐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절도범이에요. 네. 절도가 이제 폭행을 가하게 되면 강도가 될 수 있는데 본인은 절도까지는 한다라고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전에도 사실 전과가 있습니다. 부축배기. 술 취한 사람을 부축하는 척하면서 이제 지갑을 소매치게 하는 그 유형인데 네. 그 유형에서 전과가 사실 있던 사람이고요. 아하. 그 이상의 범죄는 하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네. 별도 범행을 하면서 그런 상황을 발견하고 만약에 혹시나 죽거나 뭐 문제가 생기면 강도로 변화버리거든요. 아하. 강도치사라든지 네. 막 그런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거기서 아마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절도 강도는 형이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아.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이고 또 뭐 1,000만 원, 2천만 원 벌금인데 네. 강도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거든요. 아하. 강도치사가 되면 10년하고 무기가 돼버립니다. 네. 막 그렇기 때문에 결국 CCTV로 이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다행인데 만약에 저 죽고 CCTV 정확하지 않고 절도 부분을 하게 되면 경찰 입장에서는 강도했지 않느냐라고 추궁이 가능할 상황이었어요. 오히려 저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일단 범죄는 맞지만 그래도 조금 경하게 절도 부분만 처벌받는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 남성이 이 절도를 한 남성이 저 숨진 남성에게 당시에 심폐소생술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 피해 남성, 숨진 남성의 사망에 대해서는 책임이 아예 없는 건가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사실은 절도범이 갑자기 그 위험을 인수하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네. 뭐 택시 기사라든지 버스 기사라든지 법령상 계약상 의무가 있는 사람이 버려두고 갔다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뭐 아하. 부작위한 책임을 네. 져야 되는데 절도범이 갑자기 그 닥쳤다 해가지고 네. 이 사람을 구해하거나 살려야 될 의무는 사실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래도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본인 이것도 하고 했기 때문에 네. 막 이런 부분은 사실은 조금 가만히 들 거예요. 네. 또 좋은 거는 만약에 저런 거 안 했다 그러면 강도치사의 어떤 혐의가 몰릴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그건 확실히 배제할 수 있고요. 네. 전과가 있기 때문에 뭐 구속이 될 가능성도 있고 네. 뭐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강도가 안 된 것만 해도 좀 다행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건 자체는 황당합니다만 이 유족들 입장에서는 황망한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